하나 더 팁을 드리면 매수 팁인데 커피 한 잔이나 국밥 한 그릇 가격에 당신의 5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는 전자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이 아이디어는 다 캐시카우님 아니 그러면 이 책의 저자도 뭐 절대값, 뭐 수요와 공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 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투자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나름대로 기준은 네네. 예전에 붓다님 강의에서 참고도 많이 했고 네. 이제 책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랑 나는 갭 투자로 300채에 집중이 되었다. 네. 지방 맑으셨네요. 이제 네. 그런 책들하고 네, 네. 강의를 종합해서 1순위로 먼저 본 거는 네. 대규모 산단을 끼고 있는 지방 도시. 대규모 산단. 네. 대규모 산단은 우선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아야 될 이유가 무조건 충족이 된 그런 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인구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은 대규모 산단을 껴있는 도시다. 그리고 대규모 산단과 그다음에 또 뭘 봤지? 학군을 보셨겠죠. 그렇죠. 학군 다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지만 네. 네, 대규모 산단을 끼고 있는 도시 그리고 그 해당 도의 그 인구수의 1위 도시, 2위 도시 그 다음에 이제 학군, 그 다음에 네. 상권, 교통 이제 그런 거 이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게 다 맞아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산 데가 다 거기입니다. 이야. 강의를 해주시고 제가 들어야겠는데요. 한번 강의 한번 하셔야겠다. 그러니까요. 와 자신감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책에서는 뭐 매수, 위지수, 뭐 금리 이런 것들 다 공급량도 맞아, 얘기하고 맞아. 하는데 네.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공급인데 공급. 여기서는 어느 정도 공급이 없는 도시들을 간다고 얘기를 해요. 네. 공급이 좀 없고 그래야지 또 투자자들이 유입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청개구리 스타일이라서 공급이 터진 곳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공급이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뒤에 네. 수요 적정 그 도시의 적정 수요보다 굉장히 초과로 공급이 많다라고 하면은 전 그때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때가 가장 협상을 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 조정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막 물건을 이제 매수하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공급이 많은 지역이 더 깎기가 좋더라고요. 특히나 저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들 위주로 투자하고 네. 있는데 공시지가 1억에서 500 깎는 거랑 그러니까 1억 2천짜리 물건을 500 깎는 거랑 5억짜리 물건을 500 깎는 거랑은 완전 다르거든요. 1억 2천짜리 500은 굉장히 많이 깎는 거예요. 그렇죠. 비율로 따지면은 그러네. 거의 뭐 네. 제가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비율로 깎이는 거거든요. 한 4% 깎고 그렇죠. 4% 깎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5억짜리에 500을 깎으면은 1% 정도 깎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느끼기에는 내가 1억 2천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500 깎아주는 거랑 5억짜리 물건 가지고 있는데 500 깎아주는 거랑 그냥 똑같은 500이라 생각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 저가 아파트를 살 때는 공급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도시를 택하고 그 도시에 먼저 선진입하는 게 가격 조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신 단점은 있어요. 선진입을 하려면 수요가 또 없을 수도 있죠. 일단은 전세가가 네, 확 네. 떨어질 거예요. 공급 초기이기 네. 때문에 전세가가 최대한 낮게 형성될 거라서 내가 초반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 그치. 그 단점이 있긴 해요. 그 대신 그 초반에 들어간 돈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절대적으로 매수가를 싸게 낮춰서 매수할 수 있으면은 그만큼 내가 매도할 때에는 뭐 그 사이에 전세금도 올려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급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도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계속 보고 있는 도시가 이제 천안이나 아니면은 대구나 그쪽 위주로 계속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은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나긴 했지만 아직도 그쪽 지역은 공급이 많기 때문에 전세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내가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은 최대한 이 공인중개사분과 이제 공인중개사분을 통해서 가격 협상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맞춰지면은
매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 나는 이제 갭 투자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드신 분들이 이 책을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갭 투자를 하면서 우선 실행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실행을 하고 나머지 이제 겪는 이제 문제점들에서 팁을 하나씩 계속 써놨어요. 맞아. 근데 이 팁은 지금에서는 이제 이거 알고 있는 건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이제 초보 투자자라고 이제 막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팁에 맞춰서 저도 팁을 하나 드리자면 부자 아빠님의 팁 궁금합니다. 우선 네. 아직 실행은 안 했어요. 이제 계획 중이긴 한데 해당 지역에 공급량이 터지는 달이 있잖아요. 네. 공급량이 터지는 달에 그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온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그 공급 시즌에 월세든 전세든 어마어마하게 그 다운시켜서 나오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차인께 재계약을 할 때 3개월 전에 재계약을 다시 하잖아요. 네네. 재계약을 할 때 그 해당 물량이 폭발하는 시기를 벗어나서 재계약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분이 7월 달에 종료가 된다. 그런데 7월 달에 뭐 6월 달에 6, 7, 8월 달에 대규모 공급이 입주 예정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유도를 해 가면서 7월 달에 이제 뭐 장마 기간이고 하고 그때 이동하시기 불편하니까 좀 선선할 때 9월 달, 10월 달쯤으로 해서 2년 3개월에 그냥 똑같이 전세 보증이 똑같이 가셔도 된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가면 입주 물량 폭발하는 시기를 벗어나게 계약을 유도를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입주 물량 폭발한 시기랑 계약 시기랑 재계약 시기랑은 좀 피해서 다시 재계약을 맺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처음에 전세 계약서 쓸 때 아예 2년 3개월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조정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조정해요. 이미 써져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써져 있는 걸 저희가 갖고 오는 거잖아요. 갖고 오거나 아니면 제가 맞추거나인데 네네. 그 1월 달, 12월 달 이사하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거를 피해서 2월 말이나 3월 달까지 2년 2개월이든지 이런 식으로 써서 저도 전세 맞추기 편하고 그분도 이사하기 편하고 이제 이동하기 편한 시즌에 맞춰서 그 전세 계약서를 좀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이 책을 보면서 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도 지금 흔히 언니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고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 됐으면 네, 좋겠다 해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매수 팁인데 저는 결국은 부동산은 절대가 가장 싸게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네. 시세보다 비싸게 사면 안 좋은 물건이 되는 것만큼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호갱노노에 이제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부터였던 것 같아요. 올해부터 거래된 매물을 클릭을 하면은 그 매물의 거래 히스토리가 다 떠요. 아마도 임대차 3법 이후에 그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과거에 전월세 신고가 됐던 것들이 다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13년부터 아니 뭐 2010년부터 이 아파트의 이 동호수가 이제 얼마에 거래됐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근데 원래는 등기부를 떼봐야지. 그렇죠. 등기부를 떼보면 아는데 호갱노노의 장점은 전세 가격이 떠요. 등기부에는 정세가 안 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전에 샀던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디 살았고 그 사람이 얼마에 샀는지까지 뜨고 뭐 채권을 얼마 잡았는지는 등기부에 뜨는데 전세 가격은 등기부에 안 남거든요. 근데 호갱노노에 있는 그 기능은 그 단지를 클릭하면은 이 물건이 과거에 전세가가 얼마에 형성되었었구나도 확인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가장 개별 물건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 흐름이라는 거죠? 아니요. 개별 물건. 와. 예를 들어서 내가 1501호를 사고 싶다. 1501호를 보통은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전세기 물건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 만기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23년 7월에 전세 만기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그 단지에 21년 7월로 가요. 21년 7월에 왜냐면 21년 7월 계약했을 거니까. 그리고 동이랑 층을 얼추 맞춰 보면은 그 물건이 떠요. 그래서 이 사람이 2년 전에 얼마에 샀는지 전 미리 파악하는 거죠. 등기부를 안 떼더라도. 물론 그거는 부동산 통해서 집요한 분이다. 물론 부동산 통해서 등기부 떼면은 그 사람이 얼마에 샀는지 알 수 있는데
그거 그냥 거치지 않고 내가 뭐 클릭 몇 번만 하더라도 또 등기부 700원씩 나가잖아요. 그것도 안 내고 그냥 볼 수 있으니까. MZ 세대인데. 저는 다 떼달라고 하는 진짜 우선 등기부터 떼어주세요. 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끊을게요. 저희 다음부터는 좀 섞어 앉아야 되겠다. 우리가 약간 꼰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소장님 그좀 끊어주세요. 그리고 방금 말한 거 있잖아요. 저희는 전화로 물어봐요. 거기 작년에 재작년에 전세 얼마였어요? 저는 그분은 왜 그랬대요? 소장님분도 왜 그래? 그러니까 몇 판데요? 몇 년생이세요? 몇 살인데요? 뭐 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 다녀요? 저는 무조건 데이터로 딱 보고 추가적으로 확인하는데 그래서 전세가 그 물건의 전세가 흐름을 10년 이상치를 볼 수 있고 매매가 흐름도 볼 수 있고 이건 물론 등기부에서 볼 수 있지만 와. 데이터 분석가네. 네, 이거는. 볼 수 있고 진짜.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면은 이제 내가 만약에 그 물건을 확인을 하고 등기를 저희 뗄 거 아니에요. 등기를 떼보면은 이거는 이제 뭐 등기부 등본 떼면은 똑같이 알 수 있는 건데 매도자가 누군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도자가 그냥 개인이다. 네. 그리고 매도자가 법인이다. 법인.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파는지 확인이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6월 이전에 좀 정리를 하려고 한다. 지금 현재 4월인데 6월 이전에 정리를 하고 싶어하고 매도자가 법인이야. 그러면은 저는 아예 협상을 할 때 딜을 하는 거죠. 아니, 종부세가 어느 정도 나올 건지 내가 미리 계산을 해보고 어차피 법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아예 허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매매가 그대로 공시지가 그대로 전 종부세 때려 맞을 건데 그 가격만큼은 내가 최소한은 깎아서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딜을 하면은 그 사람도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냥 어차피 종부세 낼 바에는 이렇게 내고 해서 파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호갱론을 통해서 그 물건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이제 연도별로 쭉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부동산 이 중개사와 협상을 하면은 저희가 그 협상에서 우위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방을 먼저 알고 시작하니까 협상력이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쵸. 그거 맞는 네. 것 같아요. 그게 협상의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네, 상대방을 미리 파악하는 네. 거. 그래서 이분이 취득가가 얼마고 여기 리모델링에 어느 정도 맞아요.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이 정도 금액을 쓰고 뭐 취득세 뭐 이제 복비 해서 이 정도에 팔면은 그래도 500은 남기시니까 맞아요. 200은 깎아주세요. 뭐 이 정도로 이제 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거든요. 의심이 많아갖고 이런 거 확인하는 것도 의심 많으니까 하는 건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탐정이 꿈이었다죠. 네, 저는 경찰. 형사. 형사. 형사 맞아, 꿈이었습니다. 맞아. 한 번은 중개사분이 이거 올 수리된 지 2년밖에 안 됐고 굉장히 상태 깨끗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데이터를 보니까 진짜 이게 올 수리한 지 2년밖에 안 됐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호갱노노 그 기능을 통해서 매수와 매수한 시기와 전세 맞춘 시기를 비교해봤거든요. 보통은 수리를 하면은 어느 정도 공사 기간이 들어요. 그렇죠. 한 달은 뭐 한 달 정도 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계산한 거예요? 근데 매수하자마자 네. 전세를 바로 맞춰서 뭐 전세 입주는 보통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세를 바로 맞추고 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이제 한 2, 3개월 걸리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날 당일날 빠져갖고 나가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현장 가서 물건을 보니까 2년이 아니라 좀 한 6, 7년, 8년 오래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개사분들은 일단은 어떻게든 물건을 빨리 빼야 되니까 그런 맞아. 것들을 좀 자극적으로 상태가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기능을 활용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챙겨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쪽에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두 분 다 1교시, 2교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교시, 2교시 여기 데이터 분석 뭐 이런 팁 이런 임장 팁 입지 보는 이런 법. 입지 뭐 이런 이게 데이터 보는 법. 데이터로 사람을 판단하는 법. 너는 나를 속일 수 없어. 데이터로 내가 끄집어내주겠어. 나를 속일 수 없어. 오 그러셨구나. 진짜. 흔연이는 뭘 보십니까? 저요? 저는 남편을 최고의 선택이 요렇게 끊자. 요렇게 끊어야 될 것 같아. 야. 근데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이제 진짜 의심 많으시죠? 이은 형님 의심 많으신 것 같아요.
훨씬도 진짜 많고 네. 법무사도 못 믿잖아요. 그 법무사 비용까지 다 계산하잖아 본인이. 와, 그날의 채권 비용까지 다. 다 해요. 다 해서 법무사한테 오히려 이걸 내밀어. 이 계산이 맞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래서 오히려 더 무시한 걸 수도 있어요. 너무 믿으니까 그냥 내가 이제 별로 공부할 게 없고 알아서 하니까. 그러시구나. 가끔 그 리은님이 올려주시는 물건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찾으셨지 이런 것들 나오고. 거기도 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네. 어떤 걸 보냐면 네. 흔히 형님이나 그 우리 캐시카우님이 이제 주시하고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그걸 봅니다. 거인의 어깨 왜 올라타는 거? 그분들은 저 두 분은 뭐가 문제 아세요? 저희 야수가 살짝 야수력이 살짝 맞아요. 맞아요. 야수가 없어. 맞아. 신경이 맞아. 저희는 이건 맞아요. 굉장히 맞아. 의심 많고 신중해서 이걸 하는 게 맞나 이게 맞아. 질 때가 많거든요. 제 인생 최고의 물건은 맞아. 캐시카우님이 골라줬어요. 와. 그래요? 나 오늘 전주, 또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되는데. 전주 물건 말씀하시는 거죠? 전주 그 뭐였죠? 효자동이었나 거기가? 별로 좋게 얘기 안 하는 거야? 아니 여기 나와요. 전주 나와요. 맞아. 전주 나오더라고요. 서부시장 앞에 거기도 네. 논란 투자자가 던졌던 맞아요. 네. 되게 술이 잘 돼 있고. 꿀매물이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수리 상태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갔는데 신축 정말 최고였어요. 와. 그리고 이걸 풀피로 살 수 있다니. 그러니까요. 입지가 최고고 2집 3집 빼고 나머지가 다 재건축이 된 거야. 재개발 재건축이. 이거 안 될 수가 없는 연식도 장난 아니고, 그리고 그 앞에 서부 시장 있잖아요. 시장 상권 있는 곳은 교통 인프라가 최고입니다. 전주가 좀 신기한 게 여기 요 끝에 있거든요. 외곽에 있어요. 네 맞아요. 밑에. 그리고 학군지는 그러니까 그 도청 이쪽 왼쪽에 있고 네. 학군지 이쪽이야. 네. 그리고 시장이 여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구도심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에코시티인가 네,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가 되게 이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서부시장에서 역도 갈 수 있고 도청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버스가 다 여기 다 서거든요. 그럼 왜 파신 거예요? 놀랬어요. 놀란 거예요. 그 우리 저기 유튜브 내가 찍어서 올렸어. 왜 팔았어요? 그냥 머리 아파가지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상황도 안 좋고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거가 또 계속 다운될 것 같고. 제가 그 한 2, 3일에 한 번씩은 전국에 있는 매물들을 쭉 네. 뽑아서 보거든요. 근데 확실히 한 달 전이랑 2달 전이랑 지금이랑 아니 2달 전, 한 달 전 지금이랑 매물 금매 위주의 매물들이 달라요. 물론 그 전에 고가 아파트들은 벌써 이제 반등을 했는데 저가는 좀 더 뒤에 왔었거든요. 근데 오켈님이 이제 매수할 때 그 시기에는 아직까지도 막 심약자 물건들이 많이 네. 나왔던 시기였었어요. 지금 이런 행복했어요 것들- 그때. 매주 저는 풀피 잡으러 다녔거든. 왜 행복했어요. 요새는 이제 그 물건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네, 없어요. 그리고 협상도 그걸 쉽지 않고. 다 고쳐놨잖아. 수리비가 2천만 원 넘어가더라고. 와. 다 고쳤더라고. 중문도 있지 않았나요? 파시는 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생긴 분이야. 잘생겼어. 젊으신 분이. 네, 젊으신 분이야. 캐시카우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나이대요. 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사람이 깔끔했어. 감사해요. 좋은 물건. 제가 다음에 한번 사드릴게요. 맛있게 사드릴게요. 집에서 막 끈한 거예요, 막배. 아니에요. 저는 제 심장에서는 그걸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이거는 강제 1,500만 원 뱉어내야 되는 물건이다라고 그쵸. 판단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역시 그러니까 까불. 결국은 다 각자 그릇이 있는 것 같아요. 전세도 맞아. 많이 남았고 감사해요. 저는 아무튼 이렇게 그 꼼꼼하신 분 이제 저분들의 눈을 보죠. 어딜 보고 있는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궁합인 것 같아. 흔히 형님하고 저거 잘 맞아요. 흔히 형님은 네. 그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많이 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해. 청일이 스타일이시네. 맞아. 저도 그때 했어야 되네. 청주 내려갔을 때 여기 전주 구해주기 전에 흔히 형님이 또 이렇게 풀피 1,000만 원 맞춰준 거 있어요. 익산에 2개를 잡아줬어. 500 2개. 3차 세상에 그걸 어디서 찾았냐면 네이버 카페에 부동산 무슨
매물로 올라온 거 그걸 뒤지셔가지고 네이버 카페를. 와 천재였어요 천재. 이거 괜찮다면 해볼래요? 어우 형님 감사합니다. 갔는데 또 하나 더 있더라고. 두 개래잖아. 추석 때, 설 때. 익산이 또 그 카페를 많이 이용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익산은 카페를 많이 쓰더라고. 네, 네이버 그 카페. 지역마다 다른 네. 특징이 있는 거 같아요. 아 다음 카페였어요 거기는. 거긴 다음 카페였어요. 다음 카페 쉽지 않은데. 중개사 할아버지들이 이제 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 네. 재밌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거 같아요. 여기 제가 95페이지에 네. 이제 평택 얘기가 나왔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 사람이 저 평택을 너무 사랑하나 봐요. 평택을 안 써주면 화가 나고 가성비. 평택의 미래를 이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해도 비전 현대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성이 좋다 해도 섣불리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전 여기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내가 직접 재건축 하면 안 돼? 라고 적어놨어요. 전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행을 한다. 여기 재건축 할 거야 해가지고 막 화가들이 그려놓고 띄우고 막 팔고 막 뻥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제가 그런 걸 하러 들어가는 게 저기 투자자로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주에 직접 가서 내가 재건축 조합장 돼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살아요. 저는 상상을 막 해요. 누군가 나서서 하자고 하면은 이렇게 탁 건들면 팍 터질 것 같은 느낌? 그런 지역. 서정리. 꿈은 10배 이상 크게 가지라 했어. 네. 저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딱 이분은 여기까지는 모르시구나 생각한 게 있거든요. 거기 몇 페이지인데요? 96페이지입니다. 아. 그 세 가지 옆에 왼쪽에? 천안이랑 평택이랑 이제 청주를 비교하신 거잖아요. 여기 네, 단순히 매매가 가치만 비교를 한 맞아요. 거잖아요. 가성비 있는지 네. 없는지. 근데 결국은 저 매매가가 각 지역이 전세로 바치고 있는 거고 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근데 평택은 특수한 게 월세도 같이 비교해서 봐야 돼요. 평택은 맞아요. 건설 인력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월세 지원을 오피스텔 대상으로 70만 원 정도 지원을 맞아, 해준다고 맞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70만 원 허들이 하한가가 생긴 거고, 그러니까 이 베이스가 생긴 거고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모든 아파트들이 다 70 이상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고려 안 한 거죠. 비전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비전동 살아요. 이 아파트가 저희 집에서 굉장히 가깝거든요. 걸어서 3분에서 네네. 5분 거리예요. 근데 거의 월세 25평 기준으로 월세 들어가려면은 최소 90 정도 줘야 돼요. 근데 그거 2천에 90이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맞아요. 다른 지역들은 진짜 그게 안 나오죠. 네, 오산이나 그런 똑같은 컨디션의 아파트 가면은 2천에 90이 아니라 2천에 뭐 70 아니면 뭐 65 정도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평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에 있는 쌍용에 있는 월봉청솔이나 뭐 북대동 현대 2차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비전현대보다는 훨씬 낮을 거예요. 낮죠. 근데 그게 고려가 안 된 거죠. 그게 고려가 안 되고 그냥 단순히 매매가가 높다라고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제 진짜 얘가 비싼지 안 비싼지 확인이 가능한 거죠. 완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하나 쓰시죠. 네. 네. 두 분 뭐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 있지 않으세요? 뭐 저기 전자책 파실 거라고 하는 것 같던데. 부자 아빠님이 굉장히 그걸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6월달 중에는 오. 크몽에 전자책을 업로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여기 홍보를 할까요? 네. 전국에 있는 갭 투자 매물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야. 전자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이제 중에 네. 가격은 아직 책정은 되진 않았지만 네네. 커피 한 잔이나 국밥 한 그릇 가격에 당신의 5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는 전자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오. 이제 이 아이디어는 다 캐시카우님 분석력에 따라서 그 제가 그걸 배워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 볼까. 뭐 지분 있어요? 기차원님도? 당연히 지분 드려야죠. 아이디어 제가 뽑았는데.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캐시카우님 몫으로 들어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야. 지금 몇 프로인지 좀 어느 정도 말해주면 안 돼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른 얘기를 네 이렇게 이가지 하는 거 있나요? 다음에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둘 중에 한 분. 이거 뭐 캐시카운 이제 사모님께서 집에서 가족분께서 막 오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막 이러고. 당장 가서 50%라고 얘기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걸 되게 저 짓궂네요.
사실이라 믿습니다. 제가 봐도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저희 북토크 멤버분들이 책 쓰셔도 이 정도의 퀄리티는 충분히 나오겠는데 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더 나은 게 더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 이 두 분은 네네 데이터에 완전 그쵸. 예, 최적화된 분들이라서 응원합니다. 제일 빨리 성화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니 여기 있다가 네네. 여기 있다가 한 사람 초대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컨설팅 좀 받아야죠. 여기서 해야죠. 맞아. 진짜. 여기서 해야죠. 여기가 진짜 역사적인 곳이에요. 여기가 이 방에서 진실에만 왔다 나가신 분들은 다 한 달씩 하고 계시더라고. 전 요즘에 이제 경자님 보면서 놀라워. 진짜 저는 요새 완전 어딜 가나 인터뷰 진짜 네. 엄청나게 하시는데. 등 뒤에 날개 있더라고. 저 보이던데. 아니 날개가 저분 이때까지 어떻게 참고 살았대? 맞아. 뭔가 네. 뭔가 팍 터뜨리는 듯한 느낌. 지금까지 쌓아놨던 거. 네. 맞아요. 워낙 뭐 분위기.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뿜어도 그냥 넘치시더라고. 와, 대단하시더라고. 대단하세요. 결국은 그 날개를 어떻게 보면은 고켈님이 날개를 달 수 있는 계기를 처음에 마련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나요? 그쵸, 불을 지펴주신 모른 거죠. 척 하시고. 아니요.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보다도 날개를 갖다 심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날아라 이렇게 꽂아서 날아라 이렇게. 이 부동산 용어로 감으면 안 돼요. 페니님께서 네, 좋은 씨앗을 뿌리셨고 저도 이제 페니님의 씨앗을 먹고 자랐고 씨앗을. 저는 그냥 페니님 수업을 8번 다 들었던 것 뿐입니다. 8기수를 다 들었어 제가.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좀 이렇게 남들보다는 이제 뭔가 실행력이 좀 있었더라. 팬님 또 언제 수업하세요? 씨앗을 뿌리고 다시 가셨네. 재수강할 의향이 있는데. 페니님 그러니까 페니님 미국 외국 여행사에서 전속 계약하자고 이러셔가지고 진짜요? 제가 못 뵐 것 같아요. 최근에 페니님 카톡 푸사를 봤는데 열심히 그 건강 가이드 하시는 모자 쓰시고 마이크 드시고 한 그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너무 즐거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즐거우신 행복하세요. 것 같아요. 네. 그 일을 그래서 포기를 그치. 못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가이드를 정말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천직이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 하시는 게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 요즘 이슈잖아요.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네네. 지금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크게 그쵸.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 역전세 때문에. 자꾸. 근데 이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집값 폭락하는 거는 한국 경제의 붕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세자와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과 시공사 세 개가 딱 묶여 있잖아요. 여기서 처음에는 시공사 쪽에 좀 약간 문제가 PF 대출 제한되면서 잡혔다가 지금은 임대인들이 이제 역전세 맞으면서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세도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 국민들 다 죽어요. 그쵸.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언제까지 지금처럼 가스라이팅을 하려나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깊이도 생각해보고 여러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이제 원장관님의 행보도 좀 지켜보면서 이거 임대인들 푸는구나, 임대인들 풀기 위한 전초 작업을 세게 해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요, 이게 왜냐면 우선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 전 정권에서 발의한 임대차 3법을 한 방에 깨기는 도저히 무리인 거죠. 왜냐면 그래서 그런 전 정권에서 그 해놨던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냥 계속 연결만 시켜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세 사기가 요번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항상 있었던 것, 항상 있었던 거고. 저도 그게 궁금해요. 네, 항상 있었는데 왜 지금 이슈화를 시켰느냐. 근데 이슈화를 시키는 단계 올라오는 게 가장 주거 사다리의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빌라부터 터뜨렸어요. 그래서 맞아. 빌라 터뜨리고 오피스를 터뜨리고 곧 아파트도 터질 거다 공포 분위기를 계속 심어줬잖아요. 근데 요거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것 이제 임차인한테 대출도 안 해주고 이제 그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매 우선순위도 임차인한테 주고 자 임차인을 위해서 우리는 해봤는데 안 통하더라. 근데 앞으로 터질 거는 더 큰 게 남았어. 아파트가 엄청 크게 터져 나올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니? 그러면
그 임차인한테 다시 대출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보다 임대인이 대출 리스크를 짊어지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대출을 할 수 있게끔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우선은 그렇게 보고 있다. 근데 내가 하지는 않을 거야. 금융당국 너네들이 갖고 와. 어떤 게 좋겠어? 갖고 와봐. 갖고 온 결과가 임대인 DSR 제도를 풀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그 대출을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이거 그러면 해볼까? 내 의견은 아니지만 너네가 제시했는데 이거 괜찮아 보여. 이거를 풀어볼까? 라는 거를 그 전 정권에서 빡세게 잡아놨던 임대차 3법을 바깥쪽부터 양파를 벗기듯이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큰 그림을 네, 그려놓은 거네. 그래서 가장 그 최근에 갑자기 속보가 떠서 최근에 속보 같은 게 그거잖아요. 어제 이 DSR 전월세 신고제 다시 유예했잖아요. 이게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큰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우선은 유예를 다 시켰어요. 그러면 임대차 3법을 한 번에 못 깨니까 밖에서부터 마지막 완성되는 것들을 하나씩 깨 나가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좀 손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장관의 지금까지 행보는 임차인 다수 이제 임대인의 편이 아닌 임차인의 편에서 목소리를 계속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이 원장관의 힘을 더 많이 실어주게 되면은 반대편 당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깨는 거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게끔 흘러나가게끔 이거를 좀 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근데 저는 이분이 탐정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그렇게 된다 하면 거기서 또 문제점이 이제 이거의 문제점은 가계대출을 증가시키지 않느냐. 총 가계대출 비율을 이제 너가 이제 임대인은 몇 되지 않는다. 임대인들이 잘못 투자한 거니까 임대인들이 자기들이 대출 받아서 내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소수의 리스크를 짊어지게 해서 다수를 살려주는 결과 값이다. 그게 보기 이게 내가 요구한 게 아니라 금융 당국에서 제시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해보겠다. 이게 결국 임차인 살리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 것처럼 눈에 보여서 저는 혹시 그때 그 국회 그 속기록 혹시 보셨어요? 속기록이요? 네, 제가 그때 카톡 밤에 2시에 삘 받아가지고 쫙 썼는데 올려주신 거는 거의 다 읽긴 했는데 그발됐나 보다. 그러니까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이슈를 가지고 국토부 사람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서로 이제 썰전 벌이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쁘게 포장해 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관점을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결국 정치를 하고 있다. 네, 그 우선은 왜냐면 그 전 정권에 있는 걸 한꺼번에 못 깨요. 못 깰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의 힘을 이게 많이 지지를 얻은 상태에서 나는 풀어주려고 하는데 반대쪽 당에서 이제 이거를 못 막게끔 이제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투자하기 너무 좋다. 앞으로 나는 내 리스크가 또 더 좀 다운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조금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차피 토론이니까 자유롭게 네네. 얘기할게요. 우선은 저는 굉장히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면은 결국은 국토부 장관이 뉴스에 계속 기사화되면서 전세 사기에 대한 이슈도 본인이 뭐 직접 말씀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렇게 돼서 전세를 택하는 분들이 적게 되면은 전세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지금 누구나 다 역전세 그 공포 때문에 전세 안 들어가려고 하죠. 월세 들어가겠죠, 당연히. 맞아. 그러니까 전세 일단 DSR 때문에 막혀갖고 돈도 못 돌려주는데 그 다음 임차인도 못 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첩첩산중이거든요. 그런 환경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거고 그 만드는 이유가 결국은 표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집을 가지고 뭐 임대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임차인으로 계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더 표를 받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펴는 게 막 지금 하는 행동들인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슈화를 시켰었으면은 그거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대책은 전 제일 쉬운 건 그냥 DSR 풀면 된다 생각을 해요. DSR 풀고 하면 되는데 DSR은 또 안 풀어주고 그냥 계속 이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감만 조성을 하고 있는 거여갖고 그분이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고 DSR 푸는데 뭐 국회 동의나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냥 금융당국에서 결정하고 풀면 되는데 물론 이미 저희 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마음대로 풀 수 없는 그 어려움은 알고 있어요. 근데 해결 방법이 있는데 해결 방법으로 가진 않고 돌아가면서 뭔가 표를 위한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걸 풀어주면은 결국 또 갭 투자자들한테 맞아요. 그 산소 마스크 껴주고 네. 더 많은 갭 투자자를 양산시킬 수 그쵸.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안 풀어주는 거겠죠. 프레임들이 씌여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그 전월세 신고를 1년 더 유예하는 걸로 했잖아요. 그거 이후에 이번 어젠가 이틀 전에도 뉴스 기사 나왔던 게 지금 현재 전세 제도나 뭐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지 않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었어요. 거기 그러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는 채권 개념으로 저희가 임차인분한테 보증금을 받으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채권 개념으로. 그쵸. 근데 그 방법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이 보증보험 쪽에 나라에다가 네, 돈을 묶어놔라. 묶어놓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시장에 개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가면은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텐데 왜 근원적인 걸 안 가고 계속 돌려 가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부자 아빠님 말씀하신 진짜 그런 큰 그림으로 가서 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빌드업을 하는 거라고 하면은 다행인데 그냥 생각 없이 표를 얻기 위해서 정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 없이 표를 얻기 위한 행보처럼 보이기 위해서. 느끼게끔 행보를 한 것처럼 저는 보였거든요. 한번 놓고 와서 하시구나. 부자판이 나중에 조합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화가신데 너무 아름답게 잘 그려주니까 그들을 왜냐면 이게 국토부 장관이 어느 시기에 나와서 자기 얼굴을 팔고 목소리를 내고 인기몰이를 하는 장관이 없어요. 장관은 실무자지. 이게 맞아요. 대선 주자가 아니잖아요. 대선주자처럼 근데 하고 있어요. 대선 주자처럼 마치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얘 표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반응을 하는구나라는 사람들한테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행보 같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기 직전까지의 공포심은 심어주다가 결국엔 그러면 하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니까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가 들어온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부자 아빠님의 행보로 간다고 하면은 그 시기는 무조건 올해라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제 이제 블로그에도 몇 번 썼던 내용인데 결국은 매매가의 최고점은 21년 뭐 10월 11월 정도예요. 근데 21년 10월 11월 정도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갭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이제 임대차 3법 힘을 받고 매매가도 최고점을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가도 무조건 최고점일 거예요. 21년 10월 11월 가격이. 이 부분만 좀 쇼츠 잘라 쇼츠 장난 아니야. 근데 21년 10월 11월에서 2년 지난 물건들이 이제 23년 10월 11월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들이 가장 역전세가 많은 물건들일 거거든요. 근데 이 물건들이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이 공포 분위기로 계속 가게 된다고 하면은 아예 전세 연장을 안 하고 2년 살고 나오신다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임대인분들이 많이 나올 텐데 만약에 부자빠님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하면은 그 시기 때 다시 한번 뭐 2차 전세 대란이 터져서 뭔가 DSR을 푼다든지 뭐 그런 다른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게 안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그 국토부 장관의 행보는 너무 대책 없이 가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최고점에 맞춘 전세가가 앞으로 5개월 뒤에 올 건데 맞아요. 그 역전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전세 이렇게 망쳐놓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씩 공부하고 있는 영역이 경매 공부하고 있거든요. 경매 공부를 하는데 아파트가 아니라 저는 우선은 최종 목적지는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빌라를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시기는 올해 가을, 늦가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경매 시장이 또 많이 지금 뛰어들고 있긴 한데 빌라는 아무도 안 살려고 다 피하려고 그러면 이제 가장 싼 시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2억 이하 쪽에 있는 2억 건저리 쪽에 있는 소형 빌라 쪽을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할 때 모두가 다 사고 싶어하는 물건보다는 안 사고 싶어하는 물건들, 그러니까 원래는 인기 있었는데 갑자기 일시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진 물건들을 사는 방법의 투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빌라도 어쨌든 나중에 이런 리스크들이 해소되면 정상 가격으로 돌아올 거니까. 전국 수석의 힘을 믿습니다. 누가 정부 수석이에요? 원희룡장. 원희룡장 아 갑자기 저보고 수석이라는 거. 머리는 수석이에요. 머리석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왜 이 질문을 물어봤었냐면은 지금 진짜 힘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힘든 분들이 여기도 있고 많이 있어요. 진짜 많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좀 뭔가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와 힘이 됐나요? 방금 이제- 전에 드린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맞아. 진짜 위기거든요. 진짜 그분들 위기인데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라도 좀 하러 가세요. 청소라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방에만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방구석에만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정말 인력 시장 나가 보면은 돈 벌 천국이 천지입니다.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창업도 많고. 그래서 우리 경자 언니가 하시는 그 블로팅을 가시던지 아니면 김 씨가 하는 청소 창업을 가시던지 그렇게라도 해서 지금 시드를 벌어야 돼요. 사업을 하셔야 돼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저 사업하라고요? 저 사업도 병행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저는 이 지방 아파트 황금 위치가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이 시기에 갭 투자를 말하다. 이 책에서도 2023년도가 최적의 매수 시기라고. 아까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이분은 이미 썼는데 이게 언론이 터진 거야. 그래서 거의 80~90% 다 써놨는데. 그러니까 자꾸 사기래. 빨리 내야 돼. 근데 사실 저도 지금 이 네. 책을 쓰고 있어요. 이런 책을.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갭 투자에 대한 책을 네, 쓰고 네.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1단계예요. 맞아요. 이거는 자산가가 되기 진짜. 위한 네. 첫 번째 테크트리예요. 이분은 이렇게 실행력이랑 그리고 입지 분석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더 성장할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뭐 제가 평가할 수 없는 분이긴 한데 더 예. 대단해지실 것 같아요. 우리 중에 기대돼요. 최고, 우리 중에 최고죠. 이분. 네. 이미 물질화를 그렇죠. 해냈잖아요. 네, 자신의 그렇죠. 생각을. 저희 맞아요. 돈을 네. 저희가 구매해 샀잖아요. 네. 맞아. 우리가 샀고 이걸로 토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또 그 유튜브를 또 찾아봤고 이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이 부분 꼭 편집하 좀 넣어주세요. 왜냐면 부자님이 이제 매일 쓰실 때 매일 쓰셔야 되니까. 앞부분에 이제 맞아, 또 맞아요. 비싼 분도 많으니까 대단하십니다. 네. 책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제 책을 출간하는 거를 강의를 좀 들었는데 네. 요 날개가 있는 부분하고 날개가 없는 부분 책들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개에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날개 이제 노동자와 자본가의 차이는 자와 가다. 자는 이제 노동자, 기술자,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자라고 하고 가는 이걸로 인해서 가문을 이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그게 가짜다. 저도 예전부터 이거 굉장히 좋아하던 글귀였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저랑 같은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닌가.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 이 날개에 들어간 이런 문구가. 그래서 자로 어차피 저희들은 자로 성장을 했잖아요. 뭐 근로자나 기술자나 전문 기술을 가진 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우리는 가로 끝낼 목표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마무리 멘트가 아닌데 마무리처럼 보이긴 했네요. 아무튼 네. 자로 시작한 인생이지만 가로 끝낼 수 있는 투자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가. 자가. 가가 이거.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돼요? 네네네.
이 책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 네. 날개 부분에 말씀하신 건데 이 책에 이렇게 요약이 돼 있어요. 지방 아파트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이 저자께서 이제 5가지로 서술해 주셨거든요. 확실히 이 큰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하기에 저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돈은 거의 들지 않고 이 전세금으로 세팅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투자자들이 처음부터 지방 아파트를 덤빈다?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방 아파트 이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책들을 다 읽고 본인이 어느 정도 이 지방 아파트 투자를 할 때 스킬이 쌓인다든지 뭐 내공이 쌓인다라고 하면은 그때 도전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초보자분들은 지방 아파트도 물론 좋지만 내 집 마련이 먼저 중요하잖아요. 예, 뭐 수도권이나 아니면 본인의 살고 있는 지역에 입지 좋은 곳에 요즘에는 평택이죠. 네. 평택이 가장 좋죠. 그쪽에 먼저 내 집 마련을 하고 그거 이후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지방 아파트 쪽으로 좀 더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면은 그분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정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뭐 어떤 책부터 읽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추천해줄 책, 그 다음에 좀 읽었으면 좋을 책, 좀 마지막으로 읽으면 좋을 책이 딱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좀 하고 싶어. 이러면 이제 저는 무조건 첫 번째로 추천 네. 드리는 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부자 아빠. 그쵸. 그쵸. 그거는 기본 그 저죠. 다음 이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고 지금 그 활동도 왕성히 하고 있는 너나위님의 월급쟁이 부자로 대하라. 그 외에는 그 이후부터는 아무 책이나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읽고 부동산에 관련된 책들은 저는 이 2가지 네, 말씀하신 거 이외에 네. 최근에 읽었던 그 부동산을 공부할 공부할 결심. 결심 그 책도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었고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경제 공부가 되고 주식이나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읽으면은 맞아. 본인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이제 잭파시님의 소형 아파트로 300채. 네 300채 이거 영원으로 대출 영원으로, 없이 맞아요. 영원으로 대출, 맞아요. 그 책도 굉장히 좋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최소 50권 정도는 읽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50권? 네. 왜냐면 네네. 그 책들이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겹치는 거는 따로 뽑아내고 이 책에서 내가 요구하는 거 이 책에서 도움되는 거를 자기만의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권만 읽어서는 될 수 없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네. 갭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갭 투자에 관련된 책 최소한 5권은 읽으셔야 갭 투자를 진행하는데 좀 실패 확률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읽고 이제 나한테 맞는 그 투자관을 좀 갖는 게 제일 네, 중요하고 무엇보다 실행을 한번 해보는 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저는 네. 갭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뭘 하세요? 시행. 다른데 열정을 쏟고 계셔서 택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택지? 오. 이 내용 또 요 토크 이후에 한번 다시 들어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할 얘기인데. 네네. 그 제가 최근에 그 또 자청님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직원들한테 강의하는 영상 혹시 보셨어요? 어느 시점에 자기가 이 브랜딩이 됐다고 생각하면 안티들이 엄청나게 몰려온대요. 네. 근데 그거 그냥 싹 다 무시하라고. 그냥 아니 무시하고 싶은데 무시하니까 민원을 넣더라니까. 그렇지. 저는 그래서 요즘 갭 네네. 투자를 안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누군가가 갭 투자를 뭐 한다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면은 저는 뭐를 읽고 싶은지 3권만 말하라고 네네네. 하면은 다 적어놨는데 네. 이거 다 빼고 돈의 속성, 돈의 속성, 돈의 심리학, 돈의 심리학, 부자의 그릇 부자의 그릇. 3가지를 일단 마인드 먼저 세팅. 마인드 세팅. 그러니까 이 수각을 만들어야 된다. 네네네. 수각을 꼭 만들어야지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파트 게임, 뭐 잭팟이 300채, 지방 아파트 이것도 괜찮은 매뉴얼이고 또 뭐 오건영 씨가 쓴 How to Survive Inflation에서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그
그런 것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제끼고 제가 맞아요. 그게 제일 최고의 그 책이라고 생각한 그러니까 마인드 책은 돈의 속성, 네. 돈의 심리학, 부자의 그릇 이 세 개를 아 저도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뭐 너무 실전 투자 0단계, 1단계, 2단계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넣어줄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실전 네. 투자서만 추천해 드리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고켈님 말씀도 맞고 부자 아빠님 그쵸. 말씀도 맞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부자 아빠님 마인드 세팅이 된 상태에서의 사람한테 그쵸. 아니 본인 아이디가 부자빠니까 당연히 그 로봇 기요사키를 네. 들어야죠. 그거를 해주는 거고 이제 마인드 세팅도 다 안 됐는데 그 실전 책을 본다 그러면 네, 안 조금 되겠죠. 이게 오래가지 못할 그쵸. 네. 순서는 고켈님이 추천해 주신 것부터 읽으십시오. 수각을 네, 수각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각을. 만드셔야 진짜 견고한 수각을. 부동산에 좀 투자에 관심 있고 내가 조금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책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북토크 때 할 책에 대해서 혹시 좀 생각해 보신 책이 있다 그러면 지난번에 네네. 한번 전부 다 읽고 싶으셨다고 했던 책이긴 한데 결국은 여기 누군가는 사장님이 되실 거잖아요. 소름. 사장님께 와, 그래서- 방금 그거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비 사장님 네. 한테도 좋은 도서고 지금 사장님을 이제 그러니까 네. 경영을 하시는 분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라 그렇습니다. 사장학개론을 다음 북토크 때 좀 읽고 좀 더 다 있잖아요 또 얘기했으면 책도 네, 그죠? 다 이미 사놨죠. 다 아, 있죠. 감사합니다. 저도 좀 읽었는데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북토크 때는 저희 사장학개론으로 한번 또 토크를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토크였고요. 아, 진짜. 네네. 뭐 금방 끝난다더니 지금 몇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시간 컷 하려고 그랬는데 또 2시간이었어. 네. 저희는 2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같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많은 짤을 만들어내세요. 네. 수많은 쇼츠.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좀 짤 많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두 네. 분이 말한 부분이 짤이 되게 있는 그렇죠. 원장관님 얘기하는 거 많이 나오면 안 맞아, 되지. 맞아. 아까 앞을 날리고. 원장관 얘기할 때 뭘 봤냐면 사람이 몰입을 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마무리하고 얘기할까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